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훈훈 듀오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저런 전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네,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던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한 말이라면 네. 이것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은 보안수사 완전 폐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은 역시 보안수사 폐기 이후의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그리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 폐기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우 지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다는요. 네. 일단 형사법 개정안에 따라서 10월 2일에 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부칙을 또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보자. 그리고 혹시나 그 출범한 이후에도 예.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은 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또 이념에 의해서 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거에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이랬던 게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 실패다 막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국민들의 이런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가 될 수도 있고요. 세제 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네, 모든 정책은 고칠 수 있다. 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도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요.
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예. 이렇게 되면은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삶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집권 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 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예.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잖아요. 집을 팔 때. 네.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는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예. 그 유탄은 누가 맡게 되느냐? 바로 무주택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는 앞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전세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같은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로 해당 지역의 거주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예. 또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이런 학군지에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어떤 편견 또는 아집, 독선 이런 것으로 국민의 삶을 굴절시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에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세제 개편은 당장 백지화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이제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뭐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당장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세에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예. 말씀하신 뭐 목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거긴 예외 조항으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근을 간다던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다 예외 조항으로 넣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어제 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예. 이거보다 그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무조건 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세제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총선을 왜냐면은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거의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를 할 거고 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 여당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거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럼요. 보세요? 그러면 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큰 틀, 뭔가 세금을 통해서 초고가 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이 원칙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아마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서울시에 계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견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 조정이나 좀 더 확대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토론회 열었는데요.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거 일종의 뭐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그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 하는 표현이 가슴에 와서 닿더군요. 정부는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 임대 공급자들에게 어떤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당연한 정책 철학이 돼야 되는데 금융과 세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과연 이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뜻인지 계속 정보하고 각을 세우고 나의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뭐 대권 후보다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서울시정 자체는 계속 난맥을 겪지 않겠어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걸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지금 주거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지 네. 그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거잖아요. 그게 뭐 6만 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5월까지 뭐 1만 호밖에 못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비판이에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공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이번 그 조세 정책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게 되면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건 예.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조세 전가가 발생합니다. 그 비거주 1주택자는 자신들의 보유세가 특히 종부세 중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살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어떤 형태로는 조세를 전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반전세로 돌려서 일부 그 월세 전환분으로 세금을 충당하거나 혹은 이미 월세라면은 그 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해서 결국에는 그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게 봐야 될 것은 2029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할 때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9년부터는 시장은 집을 팔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팔고 다음 세제 개편 때까지 버티면서 아주 극심한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념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예. 현실을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 초대를 안 해주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따로 이제 본인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저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 비판의 맥락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토론회에서 한 얘기도 그렇고 네. 또 김용범 실장도 만났잖아요. 정책장도 제가 알기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발언을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는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개발 재건축만 해주면 다 되는데 막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까 김남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정말 여야가 좀 다르지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정치적 악용보다는 호흡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용범 실장과의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발언을 언론에 알리는 것부터가 예. 이거는 학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공약부터 지키셔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탓할 것 같아요. 야당이라서 정부가 맡고 있어서. 근데 오세훈 시정 3년은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때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 본인이 26만 호였나요? 상당히 많은 가구 도입하겠다고 예. 했는데 그거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어떻게 서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발휘하기보다는 뭔가 정쟁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성 부대변인님 입장은 충분히 예. 존중합니다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 임기 중에 왜 이렇게 신규 공급 물량이 적느냐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거는 올해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수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한 2, 3년 전에서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약 인구가 줄었으면 그건 언제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됩니까? 한 9년, 10년 전에 결혼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착공 물량이 최근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건 한 9년, 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대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할 만한 지역들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에 그 후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원인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맞죠. 근데 오세훈 시장 지금 다시 도전해서 되신 지가 5년이 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10년 정도 평균 10년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웠던 게 신통 정책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 축약하겠다, 그걸 줄이겠다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신통 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거를 만약에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오세훈 때냐 박원순 때냐 이 논쟁이 또 시작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 화두를 이제 던지고 있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이거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들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교육에 관해선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기사 댓글에 보니까 그 학생들로 보이는 그 네티즌들이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관식이면 어떻게 찍냐 뭐 이런 뭐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예. 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이 교육 전문가가 됐다가 그 뒤로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많이 그 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을 낼 예. 수는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제발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한참 논의했던 부동산 증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조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 받기 겁난다잖아요.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무리 있어도 재계약할 무렵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건 계약갱신 청구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발표되면서부터 집주인들이 앞으로는 들어가서 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전화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굴절됩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입시정책이 또 바뀌면은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고 그 아이들의 삶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생 계획까지 영향을 받고 굴절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우리 국민의 삶을 함부로 굴절시키려는 말들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추윤 대변인님, 네. 진짜 객관식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예.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프랑스의 입시에도 뭐 바칼로레아 얘기를 저는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좀 그걸 도입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입이 어려웠던 거는 저는 이른바 공정성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객관식은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점하기 편하고 뭔가 공정성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좀 내보면 객관식을 낼 때가 제일 편해요. 그 다음이 단답형이 편하고 그 다음이 예. 서술형.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점수를 부여하면 무조건 이 문제 이 점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옵니다. 왜 예. 본인의 점수가 그렇게 됐는지, 예. 부분 점수를 왜 더 주지 않았는지, 좀 행정 편의적, 교사 편의적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충분히 담론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바로 지금 그 정책 당국이 바로 교육 정책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최소한 저는 글쎄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게을리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이걸 듣고 그럼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건 이제 5년 후 계획으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5년이라고 생각할 수 생각되면은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은 뭐 유치원 때부터 사실상 입시 방향이 예.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걱정은 여전히 안 하셔도 될 거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네, 아이디어 네. 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짧게 예. 덧붙이자면 저런 입시제도 개편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에 발발한 조국 사태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식이 아닌 아주 다종다기하고 알기 어려운 방식의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입시 비리 저지르다가 걸려도 감옥에서 잠깐 살고 나오는 그런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셨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주관식 위주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논의가 되다 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또 어떤 좀 수정 단계를 또 거치게 될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지금 이렇습니다. 쇄신파가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세의 명분을 잡은 당권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사퇴하라는 당내 여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권파의 표적이 된 개혁파, 대안과 미래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세를 낮추자 이런 모임, 쇄신파 모임도 당분간 좀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투톱, 지금 지도부 투톱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징계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점정식 원내대표는 징계보다는 재발 방지가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건수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사실 예. 윤리 이 징계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징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이 세 분이었어요. 근데 앞에 두 분은 좀 스스로 자초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진종호 의원에 대한 건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진종호 의원이 명분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징계를 받고도 남을 만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셨고 거기에 또 추가된 서범수 의원 역시 공교롭게 또 비당권파입니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마치 명분이 쌓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위가 이분들을 징계 논의하는 거는 이제 타당해졌다고 저는 봅니다만 윤리위 자체가 전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윤리위원장부터 해서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당권파가 아무리 명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당권파의 칼이 돼버린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과연 예.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당권파나 쇄신파의 목소리가 줄어들기보다는 그쪽에서 오히려 윤리위의 정당성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밖에선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영진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범수 의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쇄신파의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는 듯하다가 동력이 확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난맥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수사 폐지, 뭐 부동산 세제 개편 네. 등등.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존재하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범쇄신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의 발언을 그 자체를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각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그동안의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그것이
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피해자 김진주 씨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보안수사 폐지 문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득달같이 징계부터 하자고 보자는 그런 태도가 과연 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발언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경태 등 징계 대상자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출마의 길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소장파, 친한계 지목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더니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치니까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는 거 아니냐,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고 즉각적인 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서범수 의원, 진정호 의원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의원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두둔해주거나 네. 변호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 맞고 그분들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떤 무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인용되었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시피 한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상실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도 박탈된 상태죠. 그러면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왜 누구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얼마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평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가 예. 많은 경우에 저도 메신저 공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경우만큼은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드립니다. 네, 뭐 친한계에서 감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비판에 이제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또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 침묵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친한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계속해서 당권파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당권파가 내세웠던 논리가 지금은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하지 말라. 지금 약간 친한계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형소법 개정안 이거에 집중할 때다. 지금 그 관련된 발언의 설화 이건 피해자가 인정을 했으니 용서를 받아줬으니 이거를 계속해서 쟁점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약간 논리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결국 메신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친한계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이 공천을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박탈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에 전 충분히 친한계가 뼈아파할 만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예. 장해찬 전 최고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윤희석 대변인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주최자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